네, 안녕하세요. 리치올릭입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리치올릭의 오늘 아침 시황입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부터 글로벌 시황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약간 좀 이제 숨고르기를 하는 것 같죠? 네,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 지금 차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 맨 위에 오렌지색 선이 다우존스 차트고요. 그리고 요 밑에가 S&P 500, 요 밑에가 나스닥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보시면 조금 한풀 꺾이고 있죠. 네,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다우존스는 조금 0.29% 하락한 18,868.14의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0.16% 내린 2176.94에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0.36% 높은 5294.58에 네, 장을 마감을 했고요. 네, 금융주가 다소 하락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하고 JP모건의 주가가 각각 2.3%와 2.4% 내리면서 다우지수를 조금 끌어내렸는데요. 애플은 2.6% 상승을 했고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13%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꽤 높은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어저께 점심때 종목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 중에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을 하이닉스에 대한 진단을 이제 요청을 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일장도 또 1.14% 상승을 했죠. 그래서 하이닉스 진단 요청을 하신 분들한테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중에 펀더멘탈이 우수한 기업들은 며칠 더 가지 않겠습니까?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네, 1.14%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네, 미국 증시의 연봉 차트입니다. 보시면 여전히 추세선은 조금 밑으로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여전히 추세선은 윗방향을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봉 차트는 아니고 이제 1년을 압축해 놓은 차트죠. 네. 네,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계속 연일 높아지고 있죠. 이제 94%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달러화 인덱스가 13년 반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계속 제가 점심때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외환 시장의 원달러 환율에 대한 관망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미워도 골치 아파도, 왜냐하면 이 외환시장이 무려 주식시장의 5배에서 6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외환시장이 지금 주식시장이 독자적으로 추세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저께는 소폭 하락을 했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1170원 부근에서 다소 다행스럽게도 저항을
맞고 있습니다. 조금 추세가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인데요. 다행히도 제가 지난주에 1140원 정도 할 때 117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행히도 1170원에서 조금 부딪히고 상승 탄력을 잃은 상태여서 여기서 이 정도 선에서 원하의 약세 기조가 조금 사그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외국인들의 환손실에 의한 외국인들의 시장에서의 이탈을 조금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1170원 부근에서 계속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간 차트 보고 계시고요. 네. 연간 차트 보고 계십니다. 연간 차트. 연간 차트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1170원 부근이 이 자리였고요. 계속 지금 저항을 맞고 지금 추세를 윗방향으로 가져갈지 아랫방향으로 가져갈지를 지금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차트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또 보여드릴 수 있을 중요한 자료가 있는데요. 보시면 어저께 연기금이 굉장히 좋은 수급을 보여주면서 저희 시장을 견조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상승 탄력이 크지 못했죠. 코스피가.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에 9시 반 정도에 저점을 형성하면서 1166원대까지 5원대까지 갔다가요. 계속 오르면서 코스피가 상승 탄력을 못 가졌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이런 추세로 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다져 주었다든지 혹은 더 하락해 주었다든지 하면 어저께 코스닥처럼 코스피도 꽤 좋은 상승 탄력을 가졌을 텐데요. 그 점이 역시 또한 여러분들이 장중에 꾸준히 환율을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네, 다음은 야간 선물 차트입니다. 주야간 선물 통합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건 야간 선물 옵션 차트입니다. 네, 보시면 0.46%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 차트들을 쭉 보여드리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겠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신규 매수를 할 시점인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시점인지를 알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야간 선물 차트에서 마이너스 0.46%를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을 보면요.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가 다행히 원달러 환율의 소폭 소폭 강세에 의해서 조금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야간 선물에서 또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금일 역시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고요. 네, 다음은 MSCI 한국 지수입니다. MSCI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의 한국 ETF 지수입니다. 보시면 역시 0.95% 하락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95% 하락 마감했죠. 역시 보수적인 대응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유가입니다. 유가는 뭐 전일장은 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화요일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5% 이상의 폭등을 하면서 유가가 상승했었기 때문에 월간 차트를 보시면 어저께 소폭 0.33% WTI 같은 경우에 0.33% 조정을 받았는데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0.68%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뭐 큰 상승 후에 잠깐의 눌림목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유가가 추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아직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연간 차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연간 차트 내에서 유가가 역시 고점을 맞고 하락해서 이 지점에서 지금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를 가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전일장 한국 증시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일장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 보고 계신데요. 아까 원달러 환율을 보여드리면서 9시 반 정도부터 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코스피의 상승 탄력을 잃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쉽게도 약간의 도지 캔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음봉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장중 내내 찌글찌글했죠. 뭐 오르지도 못하고 연기금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중 내내 그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피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 방어를 해주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기관이 방어를 해주었는데 연기금이 어저께는 구원투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다. 네, 보시면요. 연기금이 구원투수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융투자가 어저께는 정말 그간에 계속 이렇게 금융투자가 매수세를 들어오면서도 주가를 방어를 못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금융투자는 믿지 못합니다. 이게 증권 계정인데 굉장히 회전이 짧은 증권 계정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언제 차익 실현을 하거나 혹은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할지 모른다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렸는데요. 어저께 연기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시장이었습니다. 네, 다행히 연기금이 받쳐주었고 금융투자는 뭐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주식 현물을 산 것에 비하면 어저께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매도세가 있었죠.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네, 어저께 코스닥 시장 뭐 오랜만에 반등을 해서 조금 코스닥 종목들을 우리 회원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신데 한숨 돌리셨죠? 네, 코스닥 차트입니다. 코스닥이 폭락하는 날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선수들은 쇼핑을 할 타이밍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포를 사야 한다라는 주식 격언이 이때 필요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많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반등이 들어올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참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물론 코스닥의 주 수급 주체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였음에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였음에는 맞습니다만 이 연기금의 매수세가 어저께 특정 종목, 그러니까 그 중소형주에 대해서 이제 1조 이상의 자금을 투입을 하겠다라는 것의 시작점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소수 특정 종목에 펀더멘탈이 굉장히 우수한 중소형주의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오름에 있어서 많은 종목들이 혜택을 본 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 매수세가 어쨌든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연기금도 1조의 자금을 투입을 할 때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요. 이 구성 종목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구성 종목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이 굉장히 그간에 코스닥이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해 주었는데요. 대부분의 금액이 어저께 이제 코스피로 흘러들었고요. 보시면 다시 코스피의 연기금이 이제 2,4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죠, 어저께. 이 연기금의 매수가 대부분 어저께 비차익이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그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차익 거래가 있는데,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는데, 이건 자동 매매하도록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15종목 정도를 이렇게 베스켓으로 묶어서 자동으로 걸어 놓고 그 종목이 계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어제 장 끝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세로 지수를 견조하게 받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입되는 15개 정도의 베스켓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코스피 200 지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우량 종목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어제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그 원달러 환율이나 외환시장뿐만이 아니고 왜 또 골치 아프게 아침부터 이제 프로그램은 또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역시 이 프로그램의 매매 동향도 장중에 꾸준히 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어저께 영진약품을 점심시간에 종목 상담을 의뢰를 해오신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아침부터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영진약품의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이 추세는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차트로 보기에는 이걸 들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잘 세우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단에 조금 더 합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역시 프로그램이나 환율의 동향이나 뭐 유가도 유가 선물이 장중에 계속 움직입니다. 멈추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금일 전일장 국내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해드렸고요. 네, 특징 종목들, 전일장 특징 종목들과 주요 관심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질문이 많으셨던 부분이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날 뭐 방산주가 급등을 하고 또 조정을 받고 어떤 놈은 또 급등을 하고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빠지고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방산주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방산주이기 때문에 한국항공우주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회원이 계시는데요. 한국항공우주도 물론 방산업체입니다. 방위산업업체가 맞는데 한국항공우주의 주 매출원은 훈련용 비행기를 만드는 겁니다. T-50이라고 하는 훈련용 비행기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전면허 연습하는 것처럼 그 전투기 조종사들이 실전을 위해서 연습하는 항공기를 만드는 부분이 주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항공우주라는 회사는 종목은 방위산업주라기보다는 수출주 쪽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약세가 지속이 되면 이익이 개선되는 효과가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 T-50이라는 이 고등훈련기가 아주 큰 호재에 해당되는 수출 계약이 맺어지거나 하면 매출의 50%까지도 비중이 나옵니다. 어떤 이제 증권에서 연구원의 분석 자료에 보면은 현대차 소나타 1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T-50 한 대를 수출하는 게 같다. 네, 킬로그램당 가격으로 보면은 뭐 아반떼는 1kg에 10,000원 정도고 T-50은 1kg에 435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400배의 차이가 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를 들어서 방위산업의 자금 투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다시 정책에서 들고 나올 때 한국항공우주 같은 애들이 움직이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그게 방위력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어저께의 차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LIG 넥스원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테크인이 낙폭이 컸다가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하나테크인이 쭉 바닥에서 이제 다시 올라와 주고 있고요. 네,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많이 하시는데 이런 거 굉장히 수상하죠. 바닥에서 위에 큰 꼬리를 두고 저점을 잡고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죠? 네, 그리고 쭉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제대로 된 방산주라고 생각하는 LIG 넥스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LIG 넥스원이죠. LIG 넥스원은 지금 잘 바닥을 견조하게 잡고 상승 추세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보시면 방산주를 짧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정책들을 공약하면서 그럴 때마다 꿈틀거릴 가능성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이 방산주를 보는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 국방 예산이 전력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방위력 개선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국방 예산을 나누는데 전력 운영비라는 건 이 정비 관련 예산만 관계가 있습니다. 예, 정비 관련 예산, 뭐 예를 들어서 장병들 월급을 준다든지, 뭐 군복을 새 군복을 입힌다든지, 밥을 먹인다든지, 뭐 이런 게 전력 운영비고요. 실제로 방산주에 해당되는 전략 무기를 구매해서 전투력을 높이는 데 쓰는 항목은 방위력 개선비라고 합니다. 그 방위력 개선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LIG 넥스원입니다. 그러니까 LIG 넥스원이 움직이는 건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뭐 정밀 유도, 감시 정찰, 지휘 통제 이런 분야의 무기와 시스템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요. 물론 단거리, 중단거리 미사일도 만들죠. 뭐 첨단 레이더 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특징주로 자주 언급되는 방산 테마주들은 트럼프의 당선과 더불어서 반짝 그 흐름 때문에 수급이 확 몰려서 반짝했다가 추락하는 방산주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메탈이라든지 뭐 스페코라든지 포메탈이라는 회사는 정확하게 방산 분야의 매출 비중은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업기계나 자동차 부품을 주로 만들죠. 스페코 같은 회사는 플랜트나 풍력 사업이 주력입니다. 그 회사 저기 반기 보고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9% 정도밖에 방산 관련 매출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향후에도 방산주를 보실 때, 야, 이거 무슨 76,000원씩 하는 걸 뭘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삼성전자도 7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가니까요. 오히려 펀더멘탈이 우수하고 탄탄한 회사들은 견조하게 상승을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중장기로 크게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방산주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셔서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음식료주에 대해서 제가 바닥에서 꿈틀거리면서 수상하게 꿈틀거리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금 원재료비가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그 원가가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되고 있고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전이가 되면서 이 회사들은 이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매 물가에서 이 생산자 물가에서 소비자 물가로 물가의 상승을 주도를 할 때 가격들의 인상을 정책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월요일날 농심이 라면값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지금 오렌지도 비상이죠. 수급이. 예. 올해는 어떤 계절적인 부분 때문에 여름에는 엘니뇨 때문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수확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이제 겨울에는 라니냐가 온다고 하죠. 그래서 음식료주를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음식료주들이 이번 주에 들어서 뭐 10%씩 오르는 그런 차트를 보여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농심 주목해야 될 음식료 업종으로 대상 말씀드렸었고요. 차트를 제가 일봉 차트를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주목해서 보셔야 될 차트 종목들로 농심 보여드렸고요. 매일유업, 네,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해서 농심 같은 거 33만 원, 33만 원짜리를 어떻게 사? 그런데 10%씩 가죠. 네. 대상 말씀드렸고 매일유업, 그리고 거래량이 원체 작아서 매수에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같이 이 남양유업과 같이 매일유업은 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고, 뭐 오뚜기 계속 말씀드렸죠. 또 바닥에서 지금 꿈틀거리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은 뭐 무학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고요. 주정을 만드는 회사들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장기 불황이 이어질 때 주정을 만드는 창에탄올이나 무학이나 한국알콜은 또 ENF 테크놀로지의 대주주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유심히 봐야 됩니다. 말씀드렸고, 뭐 풀무원도 말씀드렸고요. 또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의 사업의 확장도 잘 하고 있지만 또 주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에 많은 수혜를 가져다 줍니다. 거래량이 작아지면서 눌림목이 있을 때 조금씩 사두셔도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치 관련주, 네, 올해 참치 관련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여러 가지 왜 참치 관련주가 뜰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한 5%씩 막 이렇게 한 12% 정도 다 상승을 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동원산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동원산업, 동원 F&B, 동원 시스템즈를 말씀을 드리면서 동원산업이 참치를 만드는 곳이고 그걸 이제 동원 F&B에다 던져주면 동원 F&B에서 참치 캔을 만들고 그 참치 캔을 공급하는 회사가 동원 시스템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조그룹에서 대장주는 사조오양이고 사조는 사조오양, 사조산업, 사조시푸드, 사조대림이 다 참치를 만듭니다. 이 중에서 대장주인 사조오양 눈여겨보십시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거쳐오면서 대략 10%에서 15%를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차트에서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바닥일 때 왜 참치 이 업종들을 보셔야 되냐라는 말씀을 드릴 때 올해 이제 라니냐라고 하죠. 동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5개월 이상 평년보다 0.5도 낮은 현상 같은 게 발생을 할 때 라니냐라는 말을 쓰는데 그 라니냐가 올해 이상 한랭 기후로 인해서 라니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참치들이 물속 깊이 숨어들어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어획량이 감소하면 참치 가격이 오르고 참치 가격이 오르면 실적이 상승되게 돼 있습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국제 유가도 관련이 있는데 원가 대비해서 30% 이상의 기름이 있어야 배가 가니까요. 30% 이상의 원가 비중을 차지하는 기름값이 바닥을 기고 있기 때문에 50달러에서 맞고 떨어져서 기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런 부분도 호재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참치 삼박협회와 어떤 포럼, 그 FFA라고 하는 포럼 간의 참치 조약에 의해서 조업일수가 40% 감소합니다. 여러 가지 호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주가가 오를 때는 반드시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전히 음식료 업종과 이 참치 관련 업종은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이미 바닥에서 또 한 15%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지금 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 늘 공부하실 때처럼 좋은 눌림목에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눌림목이 있을 때 잘 들어가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저께 특징주로 보험주가 어저께 이제 며칠 전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험주는
어저께 그저께 이제 이틀 정도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데 이 보험 관련주는 실적이 큰 폭으로 계속 지금 은행주는 많이 올랐죠. 예, 은행주는 바닥 대비해서 벌써 한 30%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이 필요한 시기고요. 그런데 미국 지금 금리 인상은 확실시 되고 국내에 은행과 특히 은행을 중심으로 한 실적 개선세가 뚜렷했고요. 3분기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볼 때. 그래서 은행주들이 바닥에서 30% 정도를 상승을 했는데 그 다음으로 실적 개선세로 쫓아갈 종목들이 제가 보기엔 보험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험주들이 어떻게 실적이 개선되고 어떤 형태의 M&A를 통해서 지금 회사의 캐파를 넓히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험주가 이틀 정도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뭐 오늘 내일 정도 분할 매수를 한다면 접근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종목은 미래에셋생명, 제일 탑픽으로 생각하는 건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의료기기 부분에서는 지금 최우선적으로 저는 제약바이오로 통칭을 할 때 저는 의료기기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보다는 의료기기의 실적이 명확하게 3분기에 개선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성장세가 퍼도 이 제약바이오 바이오주들은 그 성장성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고평가를 받는데 지금 퍼 10배수 정도 수준의 의료기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들은 아이센스가 있고요. 셀바이오텍, 인터로조,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는 바텍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제약 쪽에서는 종근당, 대원제약, 삼진제약 이런 나이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연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신고점을 뚫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조금 탄력을 잃을 수는 있으나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꼭 보셔야 될 종목들이 소재 기업 중에서 SKC 코롱 PI 그리고 3D 낸드나 OLED 또 반도체 소재 쪽에서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ENF 테크놀로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계속 중장기로 추적을 할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히 반도체 장비주로는 테크윈과 테스나가 잘 관찰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계속 장중에 지금 리딩을 아직 제가 방을 오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여서 장중에 리딩을 못 해드리니까 꼭 지금 따라 올라가서 상승을 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좋은 눌림목을 줄 때 거래량이 감소할 때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시황이었고요. 저는 리치 올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